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되고 열흘 뒤인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벌써 총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민의힘은 이제는 일하고 싶다면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정권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모레인 28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양보 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김윤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총선과 정치권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광주 서구 을 지역입니다. 서구 을에 출마하셨는데 여당 후보자 지역 민심 느끼시는 게 많이 이제 다를 텐데 네. 이제 기존에 오시기 전에 출마하시기 전에 느끼셨던 거 생각했던 만큼 있을 것이고 실제로 바닥 민심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또 느끼는 게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시민분들 만나서 대화 나누면 느끼고 계십니까?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을 국민의힘 후보 김윤입니다.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에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기 서구을의 자랑, 그 풍암 호수공원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 산책 나오신 분들 말씀들을 경청하려고. 제가 요약해 보면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에서 본질이 뭐냐, 결국은 민생 아니냐,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걸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시민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조금 뜻밖이긴 한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특히 광주 공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만구불변의 진리를 확인한 거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혹시 이번에 광주에 중요한 어떤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배제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제 마감됐습니다. 서구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좀 출발을 했는데요. 광주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서구 을 지역입니다. 자, 서구 을 지역에 이제 입지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게 서구 을 지역에 대한 이게 애정과 관심일까요? 서구 을 지역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일까요? 이렇게 좀 많은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서구의 잠재적 가치가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다 이제 익숙하게 그 자랑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게 푸근한 무등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광주의 자랑거리는 어머니 젖줄처럼 이렇게 흐르는 영산강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품고 영산강을 끼고 그 안에 광주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호수가 그림같이 있는 것이 저기 서구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광주 발전을 비약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그 부지가 제일 많은 곳이 서구을입니다. 서창동 지역. 그래서 이런 하나의 미래 비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자분들 이제 광주에서 가장 많은 후보자분들이 입후보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서구을에 걸맞는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제가 원래 고향은 담양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광주로 전학 가서 계림초등학교 졸업하고 무등중학교 졸업하고 광주진흥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제가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진흥고등학교 3학년이 1980년이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다 1980년의 의미가 뭔지 그냥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소년 시민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무슨 시민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낄 때는 광주 모든 시민들이 다 시민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 만행에 대해서 다 분노했고 저도 어렸지만은 형들 따라서 제가 도청까지 들어갔다가 형들이 이제 너무 어리다고 저를 기어이 밀어내가지고 공수부대 진압되기 이틀 전에. 그래서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저는 정통성이 김윤한테는 정확하게 있다. 그래서 저는 당을 떠나서 저는 광주 시민들께 당당하게 김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제 그 정체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운동권 출신으로서는 조금 특이하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세계경영의 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 세계경영 기획단장이라는 제가 중임도 맡아봤기 때문에 제가 기업 활동도 해봤고 그다음에 세계도 이렇게 누벼봤던 이런 어떤 경험이 저는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광주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는 남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하고는 제가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나.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님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5.18 당시에는 이제 소년시민군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생운동도 하셨다가 네. 어떤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이제 대우에서 네. 또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트렌드에 제일 앞장서셨던 분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안철수 의원과 10여 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도 맞습니다.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 참모 역할을 하셨다는 네.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네.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마 지금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건데요. 대한민국이 잿더미 위에서 눈부신 산업화도 이룩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화도 이룩했고요. 그러면은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국민 통합과 어떤 미래 비전이라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남을 추격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 문명을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주도하는 이런 문명 주도 국가로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게 제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인가? 제가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산업화 세력들은 산업화에 따른 자기 공로를 가지고 이미 낡은 과거가 됐는데도 계속 미래를 붙잡고 있고 또 제가 이제 민주화운동의 당사자입니다만 저희 세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 했다라는 공로 가지고 계속 과거에 붙잡힌 상태에서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장애물이 결국은 낡은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제3당 운동을 했던 그런 어떤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제대로 소개 성과를 못 냈던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네. 자, 출마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류가 돼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인 자리도 꿰차야 한다. 광주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중앙 정치 무대에서 호남 정치력이 약화됐다 이런 말들이 나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이거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임진왜란 때 결국은 나라를 구한 건 우리 호남의 수군과 호남 의병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6.25 때도 대한민국을 살린 건 호남 출신의 자원병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한 데도 광주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류는 어디여야 됩니까? 저는 광주여야 된다. 저는 이게 저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떳떳한 주류가 돼야 된다. 이게 좀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광주 현실은 어떠냐면은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그 고난을 뚫고 이 일을 해내셨던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남 따라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따라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고 이제는 심지어 저는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왜 우리 당당하게 우리 광주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지 왜 이 사람들을 따라가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제는 광주 시민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 민주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광주 시민들은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내 거고 국민의힘도 왜 배척하냐. 국민의힘도 내 거다. 그래서 양쪽 말을 번갈아가면서 부려가면서 광주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하냐. 그 경쟁을 시켜주고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봉사해야지 정치에 군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여기는 일당이 그냥 위로부터 사천을 받으면 그냥
당선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썩듯이 광주 발전이 계속 못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께서 이제는 한번 조금 변화의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이냐 야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를 떠나서 호남이 또 광주가 주인이 되어서 좀 주도적으로 이 정치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되겠다고 나서셨으니까 지역의 현안들 쭉 둘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보이는 현안이 어떤 거라고 느끼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김윤 소견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풍암호수공원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한 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로 자기의 주관적 의지가 아니고 일개 정치인의 정말 광주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을 대변하는 게 맞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무슨 어설프게 개발하고 매립하고 이딴 짓 하지 마라. 저한테 그렇게 대부분 시민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절대적으로 우선 보존해라. 그래서 무조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을 전면 스탑시켜야 된다. 저는 민의를 받들어서 이거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1월에 광주를 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의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5.18 소년 시민군으로서 5.18에 대한 애착, 또 5.18에 대한 정신에 대한 또 깊은 성찰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도 당연하고요. 이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광주 지역만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든지 간에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수용해야 될 보편 가치다. 그리고 보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어떤 적합한 그릇이 헌법이고 그중에서도 전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에 반드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약속했고 김윤 저 후보도 당연히 제1호로 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여야 정쟁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빨리 시급히 헌법 전문에 반영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22대 국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2대 국회가 더 이상 어떤 방탄국회니 또 누구를 탄핵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정쟁화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통합화의 민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개헌국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개헌을 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진료를 보석하는 이런 국회로 22대 국회가 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실마리는 지렛대는 결국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있다. 광주 시민들의 선택이 이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해주셔야 저는 이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김윤이 꼭 당선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총선 전체 판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이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공천 마무리로 가면 갈수록 좀 시끄러웠던 것 같고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호남 인사 홀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국민의당 당직자나 후보자분들이나 이제 당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고 또 후보분들도 뭐 후보 사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까지 입장까지 이제 내셨었는데 어떤 지적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비례대표 문제였으니까요.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저는 올바르게 시스템 공천을 하지 못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적어도 비례 국회의원 후보는 25% 이상의 반드시 호남 출신의 그리고 당에 어려울 때 기여한 그런 후보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근데 이 명시화된 규정조차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는 끝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예,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때 이제 국민의 미래에서 나왔을 때 4년 전에 당규가 개정이 되면서 당선권의 25% 이상을 이전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지 못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먼저 배정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고,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다라고 했던 지적은 네. 후보님만 생각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호남홀대론에 대해서만큼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주기한 광주광역시당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 민생특보로 임명이 되면서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오늘 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개인 SNS에 좀 아쉽습니다, 서운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어제까지 총 23차례에 걸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23차례 진행되는 중에 20번째에 전남을 찾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을 묶어서 하려다가 광주시장이 불참을 선언해서 전남만 하게 됐고 광주는 아직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도 용인에서 2달 만에 다시 민생토론회,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벌써 이제 용인만 2번째인데 이거 수도권 쏠림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도권을 넘어서는 곳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직장도 없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수도권 지역만 편애하듯이 찾는 것은 오히려 이 수도권 쏠림을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서운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역 안배가 돼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제가 좀 알고 있는 그 맥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을 묶어서 민생토론을 할 때 이미 사전에 강기정 시장과 상당히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강기정 시장의 자신의 정치적 논리를 더 앞세우면서 이렇게 사실 그걸 이렇게 거부한 이것이 더 본질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기정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을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광주에 대한 훨씬 더 적극적인 배려를 하려고 했던 걸 오히려 거부한 게 사실은 강기정 시장이라는 입장도 있다 하는 말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현 정부는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비례위성정당, 준위성정당과 다르게 나서면서 지지율을 서로 갉아먹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상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잘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사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서 순리에 따른다면 국민의힘의 그 대안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적어도 광주 호남민들의 대안으로서 지금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못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사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저는 엉뚱하게도 조국 혁신당으로 굉장히 지금 모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볼 땐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고 상당히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사실일 겁니다. 저는 이 정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게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게 거품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선거까지 이제 투표일까지 한 보름 남았는데 예. 이 지지율이 계속 갈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보지 않습니까? 후보는 평론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려니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힘이 안타깝게도 이걸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 문제고 저는 끝까지 제가 부족하지만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강행과 함께 의대 증원 갈등 장기화가 이번 총선 막판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2,000명 증원 정책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면서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함께 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 협의체 구성, 소통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좀 풀리려나 보다, 이런 실마리가 좀 보이나 보다라고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작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원 인원 관련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다시 밝히면서 이거 협상도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2,000명 증원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재고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수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 더 증원돼야 되고 그러려면 의대 늘려야 되고 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방법이에요. 시기와 방법인데 이렇게 그냥 딱 못을 박아놓고 2,000명. 물론 이제 저는 대통령실에서 아무렇게나 그 수치를 잡은 건 아닐 겁니다. 다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잡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쳐야 될 거 보면은 합리적인 합의 과정입니다. 이거 없이는 지금이 무슨 혁명과 전쟁의 시기도 아니고 이게 끈질기게 이 과정이 없으면은 반드시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지지를 했던 거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제가 후보로서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네. 광주 시민들도 제 의견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건 뭐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정부와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지금 조금씩 뭐 양보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 대사의 귀국을 기회객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해임해야 된다 또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이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일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유, 큰 악재입니다. 그건 제가 후보니까 너무 절감하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후보로서 출마 선언하고 했을 때 그 두드러졌던 문제가 이제 공천 막바지였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저기 대구에 도태우 후보를 불쑥 공천해버린 거. 제가 그냥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회견을 했고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누누이 우리가 약속했던 그리고 심지어 헌법 전문회까지 넣겠다라고 한 부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행히 저는 이제 도태우 후보를 단호히 잘라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지도부 요구했었고 뭐 꼭 제 얘기만 듣고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영돼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는데 느닷없이 또 이종섭 대사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공수처에 제가 볼 때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작년 여름에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여태까지 보니까 이번에 확인된 거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좀 소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저는 공수처의 명백한 무능의 문제이고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모한 정치 공작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적 인물을 굳이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대사로 내보내는 저는 잘못됐고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을 바라보고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요구합니다. 네. 예. 그걸 정 안 되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해임 조치라도 하시는 게 맞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다가오니까 정쟁도 정쟁이지만 이제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여야 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1인당 25만 원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공약 보셨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니,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그런 측면에 그 정치 술수에 능하신 분이라 저는 이 시기에 그걸 던졌다고 보는데요. 무책임하게.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사과 들고 쇼도 하시고 파단 들고 쇼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가가 문제인데 돈 풀면 물가가 더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이건 경제의 무슨 뭐 박사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모순된 얘기를 동시에 하면서 저는 표를 살려고 하는 저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설사 이것 때문에 제 어떤 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건 그런 거다. 저는 이재명 대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오늘 대화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정확하게 총선까지 15일 남았다는 말씀을 이제 거듭 드렸는데요. 남은 기간이 사실 짧다면 짧고 근데 또 길다면 긴 변수들이 난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15일 총선의 변수, 가장 큰 변수는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제가 이제 광주 서구을 후보니까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광주 후보니까요. 저는 투표율이 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사천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시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많이 지금 들어서는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나가셔서 반드시 저는 다른 대안을 꼭 김윤희 싫으면 저는 다른 후보를 찍어도 좋다. 이 말씀 뭐냐. 그래야 경고가 된다. 투표장에 안 나가버리시면은 똑같이 그 결과를 나오고 결국은 그 피해는 또 유권자가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네. 투표해 주십시오. 그 방금 하신 말씀 좀 겹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예. 한 말씀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저 키가 매우 작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 16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때 소년 시민군으로 도청에까지 들어간 제 그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 나왔다고 해서 제 이제 뭐 볼 것도 말 것도 없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쭉 짧은 시간에 제가 그래도 부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정말로 누가 광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열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윤 후보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40총선이 꼭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기싸움과 설전, 공방은 갈수록 첨예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선두를 넘볼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서도 여야는 비판과 지지, 연대와 경계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돌풍 이거 뭐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셨나요? 처음에 어떻게?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돌풍이 불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내놓은 조사 결과 보면은 국민의 미래가 29.8%, 조국혁신당 27.7%,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1, 2등 다투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이런 돌풍이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지거나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이렇게 뭐 좀 꺾일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 대표, 네. 조국 대표의 메시지가 좋아요. 아, 그래서 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네. 강하게 그리고 검찰 독재에 대해서 네.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네. 해주기 때문에 즉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네. 조금의 변화는 있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네.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잘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가려운데 잘 긁어주고 있다는 건데 그런 메시지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럼 이렇게 조국 대표처럼 잘 내놓지를 못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대형 정당이고 지지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스펙트럼이 그러하기 때문에 네. 좀 소위 독한 말은 좀 진한 말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네. 제1야당으로서 네. 믿어야 할 곳은 어딘가 국민들은 결국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할 겁니다. 네. 앞서 언급한 리얼미터 조사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지지율 합쳐보면은 47.8%로 과반에 육박하고 새로운 미래 4.6, 녹색정의당 3.1까지 더하면은 뭐 과반 훌쩍 넘는데 이 정도가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시대 정씨는 윤석열, 김건희,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론이 네. 전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 바보야. 문제는 민생 물가야. 네. 그런데 이번에 민생 물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시켰어요. 네. 파 한 단에 875원. 제가 어제 완도 5일장에 갔어요. 잘 아시다시피 해남 완도 진도가 네. 대파 대산지입니다. 거기에 가더라도 네. 품질에 따라서 한 단에 3,000원에서 5,000원. 네. 비싼 것은 6,0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파 한 단에 875원 해서 그 네. 파시는 할머니한테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하는데 왜 5,000원이나 달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나도 TV 봤는데 네. 대통령이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하지 한심하다고 굉장히 농민들도 평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네. 어제 저녁에 제가 해남에서 이제 KTX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수원 정구에 출마한 이수정 교수, 네. 범죄심리학자 아니에요? 네. 그분이 난 참 기이한 얘기를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 한 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한 뿌리를 얘기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JTBC 유튜브에서 그렇게 예, JTBC 유튜브에서. 그런데 파는 단으로 팔지 뿌리로 팔잖아요. 그게 무슨 인삼입니까? 한 뿌리 두 뿌리 팔게? 아, 기찬이 그래서 나는- 기가 차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죠. 그 대통령의 네. 그 범죄심리학 전공의 교수 이수정 후보다 저는 이분이 네. 아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대통령이 팔을 대파값을 다 알 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파 한 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네. 875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옆에 참모들이 네. 대통령실에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보필도 못하고 대통령도 엉망이고 거기다 이수정 후보 같은 네. 파는 뿌리로 판다? 아, 그게 인삼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예.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민생 물가에 가장 민감해요. 사과 하나에 1,000만 원이다? 이건 도저히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가 엄청 궁금하던데 이 대파 사건 관련해서 애초에 농협 하나로마토 양재점은 그 한 단에 875원을 어떻게 그걸 팔 수가 있었는지 그게 뭐 특별히 그날만 싸게 한 건지 대통령 오신다고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리 세일을 하더라도 네. 산지 전통시장에서 3,000원, 6,000원, 5,000원 하는데 875원에는 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네. 뭐 농협 하나라모터에서 대통령 오시니까 네. 물가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쇼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라는 건 어떤 말씀인 건가요? 대통령도 바보고 네. 참모들이 더 바보예요. 그런 참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 농협 하나라모터 모시고 갔어요. 네. 그럼 대통령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 이건 얼마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고쳐줘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875원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파는 단위는 단으로 팔지 한 단 두 단으로 팔지 한 뿌리 두 뿌리로 안 판다니까요. 그게 인삼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그 옛날 2008년인가 그 정몽준 당시 의원이 그 버스값 70원 뭐 얘기가 약간 연상이 되는데 근데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뭐 참모실도 그렇고 파 같은 거 뭐 안 사봤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당연하죠. 너무 정치 공세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아니 있을 정치 공세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할 때도 네. 대통령의 말씀은 검토되고 정제된 말씀을 하십시오. 네. 우리가 늘 그렇게 충고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버스, 지하철 네.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네. 또 대파도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실무자들이 옆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데 아부꾼들만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틀린 건 틀리다고 대통령께서 착각을 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대통령이 뿌리로 한 뿌리로 얘기했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국민들이 빈정이 더 사가죠. 어제 오후 그 농민단체에서 그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뭐 시위를 했는데 보니까는 뭐 시위 주장 내용은 둘째치고 손팻말을 보니까 대통령 월급 875원이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냉소를 하고 또 디올백 봉투에다가 대파를 담고 나와서 시위를 벌이던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뭐 곤혹스럽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아니 드는데.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네. 어디 쥐구멍이라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그렇지만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네.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은 잘 모르시는 분이 네. 모든 걸 아는 척하고 다 얘기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죠. 그 대통령이 그 참모라니까요. 여론조사 얘기하다가 지금 대파로 갑자기 튀어버렸는데 그 넥스트 리서치 같은 데서 뭐 수도권 격전지 조사한 거나 뭐 다른 조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지금 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거나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를 넘어서 이기는 거는 뭐 없다는 게 최근 뭐 한 14건 정도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몇 석 정도를 야당이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네. 속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도 네. 위험합니다. 단 꿈틀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민주당이 그렇게 수도권에서 승리한다 네. 하는 속단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15일 남았잖아요. 네. 이 15일간에도 선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천당과 지옥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야당이 야권이 200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약간 뭐 로키로 변화가 되신 건가요? 로키가 아니라 그때도 그런 얘기죠. 만약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의 의회 권력마저 과반수 이상을 허용했다 하면은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살 거냐. 네. 저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과반 의석을 주고 네. 과거에도 위성 정당들과 해서 180석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180석을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200석이 도달하면은 김건희 특검, 네. 이태원 참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네. 우리가 200석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대 증원은 개혁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거 뭐 물러설 뜻이 없는 걸 뭐 분명히 밝히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뭐 갈등 중재자처럼 나섰는데 별로 뭐랄까 효과 같은 건 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하나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 네. 이걸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양보를 해서 의료진과 네. 더 논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단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거를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전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맡겨서 해결한다? 네. 한동훈 위원장 뭐라 하겠어요? 목련꽃이 필 때는 김포가 서울된다고 했잖아요. 네. 완도에 가서 보니까 어제 목련단지 주유소 사장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는 지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이제 피어요. 네. 여의도 와서 보니까. 그 목련꽃이 피고 지는데 김포가 서울됐어요?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말씀을 네. 의사들이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엄청 공격을 하는데 기존에 무슨 뭐 범죄자당이다 뭐 이렇게 조국 대표까지 엮어서 하는데 이번에 뭐 셰셰 중국어로 감사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대중국 외교 기조 비판하면서 그냥 우리가 왜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일부러 뭐 이렇게 골탕 먹을 일이 있냐 그냥 셰셰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했더니 뭐 굴종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외교란 것은 본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한 대로 국익이에요. 네. 왜 우리가 중국, 대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네. 수출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만나서는 중국 얘기를 들어주고 네.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쎄쎄. 또 대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만은 우리 참전국이고 지금도 교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부드럽게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 듣고 쎄쎄. 그거 뭐가 나빠요? 그러면 외교하면서 중국 만나가지고 너 안 돼 하고 쥐 갈기나요? 대만 만나서 아파컷을 치나요? 이건 아니에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리수간 말을 외교적 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네. 완도에 어제 가서 보니까 자연 그대로라는 쌀을 네.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완도 쌀이 러시아로. 예, 완도로 쌀이. 그 브랜드가 자연 그대로예요. 그리고 비파는 네. 중국으로 수출되고. 음, 이것이 무역 아니에요? 이것이 외교 아니에요? 저 조그만 섬 군에서도 네. 쌀을 생산해서 자연 그대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러시아로 수출하는데 네. 중국하고 대만하고 국익되게 해야지. 미국 보십시오. 반도체 가지고도 여러 가지 가지고도 중국하고 계속 하잖아요. 애플의 팀 쿡은 AI 뒤지니까 중국에 문제를 AI를 실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쎄쎄 뭐가 나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불종적이라고 외교에 그러는데.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네. 어제 김여정 북한에서 네. 기시다 총리가 만나자 간다. 일본에서도 부인 못 하잖아요. 네. 이게 외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뭐든지 강경하게 나간다. 그거 안 되죠.
미국 사람한테도 땡큐 하면 중국 사람한테도 쎄쎄 해야지. 이게 외교 아니냐 이거죠. 시간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서울 강남 유세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부정하는 거냐 뭐 이렇게 엄청 공격을 하던데 왜 대선을 부인해요?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2년간 네. 살림이 좋아졌냐? 우리 잘 살려고, 네. 안전하려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네.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게 엉망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대통령 안 뽑혔으면 좋았을 뿐이다. 당연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러한 것을 야당 대표한테 비난하기 전에 네. 자기들이 잘해야 돼요. 대파 한 단 들고 875원이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기절초풍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을 한 뿌리 가지고 얘기했다. 무슨 인삼장 사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얘기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살림이 이렇게 2년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좀 잘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해서 네. 민주당이 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에요?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어요. 잘하면 되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도 기승전 대파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그만큼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오죽했으면은 네. 조국 대표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대파 전쟁이라고 했어요. 아 대파 때문에 대파 당할 네.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대통령이 음. 민생 물가 문제를 네.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농어촌, 서민, 중소기업 지금 보십시오. 파산율이 작년보다도 28%가 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부도율.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지고 네. 이 코로나 때 서민 네. 사람들 대출 받은 것 어떻게 살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민생 물가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네. 중동전에서 이겨서 국민 지지를 90% 받았지만은 경제에 실패하니까 알칸사 무명의 클린턴 대통령한테 졌잖아요. 그때 말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저는 대통령한테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 물가야. 대통령한테 바보야 하신 건 아니시죠? 이거. 대통령한테 바보야 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보야. 민생 물가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